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F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F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로 시작하는 거, facility, 시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standing, 이거는 재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얘기한, 재무 형태, 자산, 부채 등의 현황이 어떤가라는 걸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라는 용어를 쓸 때 여기 앞에 펌이라는 용어가 쓰게 되면 이거는 확정적인 청약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승낙이 이루어진 그런 청약을 우리는 firm offer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은 청약뿐만 아니라 승낙까지 다 이루어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FDI라는 용어가 있는데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쓰여오진 않지만 해외에다가 직접적인 Direct Investment,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투자. 우리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랑 해외 간접 투자는 단지 이득, 자본이득만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직접 투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가 이제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해외 직접 투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가지고 이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로 FDI라고 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투자한 거를 ODI라고도 해요. 이거 좀 나눠가지고 FDI를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외국의 직접 투자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게 있고 또 우리가 반대로 해외에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직접 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포워더는 이제 운송 주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송을 실질적으로 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운송과 관련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자가 포워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워더가 발행한 비해를 또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 조건 중에서 가격 조건 중에서 FAS가 있습니다. FAS 조건은 선측 인도 조건. 배 옆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매도인의 의무가 다 종결되는 그런 위험의 종료 장소가 배 옆에 되겠죠. 그래서 배에서 실는 때부터의 비용, 또 배가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 FAS 조건은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와 관련된 어떤 조건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프리오퍼. 아까 보셨던 펌오퍼와 다르게 프리오퍼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청약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수락을 해야지만 펌오퍼가 되는 것이고 아직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철회가 가능한 그런 청약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온보드. 또 프리온보드 조건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본선 인도 조건이다라고 해가지고 프리온보드는 배의 본선에 물건을 적재했을 때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무역거래에 따른 어떤 가격 조건이 FOB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거는 뭐 자유무역 협정, 뭐 다 아시는 그런 용어가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G로 시작하는 용어들 보겠습니다. G로 시작하는 용어 중에 GATT에서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해가지고 테립이 뭐예요? 여기 관세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이다라고 해가지고 관세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어떤 가트에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협정입니다. 그래서 뭐 협정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어떤 관세를 뭐 많이 부과하지 않게 한다든가 무역거래를 워낙 보장한다든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협정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럴 레버리지는 주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해당되는 배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배가 막 침몰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화물을 손해를 보면서 배가 만약에 다시 저런 침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손실을 봤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손실을 봤던
있던 이런 부분, 이렇게 공동훼손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그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화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 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공동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봤던 그 부분을 같이 보전을 해서 해당 부분을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 공동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훼손 인 경우 보험 계약에서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굿스에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 굿스는 물품으로라는 용어로 무역거래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유예해주는 그 기간을 우리는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 연장해 유예를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기간을 우리는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레티스 하게 되면 무료로 한다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I로 시작하는 용어들 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수출, 엑스포트 클리어런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임포트 클리어런스, 이거는 뭐야? 수입 통관이죠. 수입 거래할 때 어떤 통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클리어런스라는 거, 임포트 클리어런스는 수입 통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과 관련해서 그 국가에서 별도의 어떤 승인을 받은 수입 승인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승인을 받은 거를 임포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입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이고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인디펜던트 개런티 해가지고 이거는 독립적인 보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 보증을 인디펜던트 개런티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코텀스. 인코텀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역거래와 관련된 무역거래 시에 현재 정해놓은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트레이드 텀스 해가지고 무역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하게 되어 있고, 무역거래 조건 총 현재 11가지의 무역거래 조건을 인코텀스 2010에서 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간에 하셨던 내용일 거고요.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포멀한, 즉 요식 형태, 별도의 형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인포멀하게 되면 뭐야? 형식을 요하지 않는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프린지. 자, 요거는 이제 주로 특허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침해받았을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인프린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용어가 사용되면 특허 계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무역거래 서신 중에 보면 인솔벤시 해가지고 파산했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사용되면 그 사람이 재무 상태, 정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파산 상태에 이르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서티피케이트. 자, 이거 뭐예요? 무역거래에 따른 검사증명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검사가 필요했을 때 그러한 검사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서류로서 인스펙션 서티피케이트라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 이러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stitute Cargo Clause 해가지고 ICC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ICC라는 용어가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된 또 다른 ICC 용어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해가지고 국제 상업회의소라는 용어가 있지만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운송과 관련해서는 보험이나 운송과 관련해서 협회 적화약관이라고 해서 ICC라는 Institute Cargo Clause, A 조건, B 조건, C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여기서 국제상업회의소랑은 조금 다른 용어로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인터내셔널 에어 트랜스포트 어그리먼트에서 IATA, 그래서 요거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ICC 아까 보셨던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스 말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해가지고 이거는 국제 상업회의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어만 사용되면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터내셔널 센터 오브 세틀먼트 오브 인베스트먼트 디스퓨티스 해가지고 이거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다라는 거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제기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로 해가지고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기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국제법학회, 인터내셔널 로우 어소시에이션, 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요건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또 IMF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뱅킹 프랙티스 해가지고 국제적인 은행 표준 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사용하게 되는 국제 표준 은행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 표준 관행으로서 어떤 발행된 그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관행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하게 되면 무역거래다, 뭐 포린 트레이드에서 I로 시작하는 이러한 형태의 용어들이 무역 용어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또 보면 I 중에 invitation to offer에서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으로 초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약하자. 나랑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상대방을 계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를 invitation to offer에서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은 상태겠죠. 다음에 신용장 거래 시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issuing bank, 신용장을 개설했던 은행, 신용장 거래의 본질적인 당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베네피셔리 앞으로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개설은행에 추가해서 신용장에 어떤 확약을 해주는 은행, 확인은행을 컨퍼밍 뱅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베네피셔리와 신용장의 이슈잉 뱅크와 컨퍼밍 뱅크 셋이 신용장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본 당사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L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L로 시작할 때 이런 신용장, LC에서 Letter of Credit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Letter of Guarantee 하게 되면 보증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Letter of Guarantee가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LG라는, 똑같이 LG라고 썼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수출상이 물건을 실어 보내고 나서 자기가 거래하는 선사라든가 선박회사 등의 물건을 보내게 되면 선박회사가 수출상 앞으로 이렇게 비해를 발행하게 되겠죠. 비해를 받은 수출상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등에다가 서류를, 이런 비엘, 그 다음에 환어음, 이런 서류를 제시해서 신용장에 개설은행 앞으로 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BL 자체를 수출상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앞으로 환율이 뭐 계속 지금 올라갈 추세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수출상이 이러한 서류의 제시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박회사에서 보내왔던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국 내에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 수입상 입장에서는 빨리 물건을 찾아가지고 지금 바로 해당 대금을 결제를 한다든가 하고 물건을 바로 찾아서 시장에다가 바로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지금 못 찾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자기가 내가 나중에 수출상이 이러한 운송 서류 비해를 보내오게 되면 그 비해를 내가 보내줄 테니 먼저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 그 서류를 LG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입상이 직접 발행한다 할 때 선사는 믿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상은 자기가 거래하는 신용장을 개설했던 그 은행에다가 청구해서 은행이 이렇게 LG를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선박회사는 이 은행에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행했던 은행을 믿고 해당 물품을 수입상 앞으로 이렇게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발행되는 게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증서와 다르게 여기서는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Letter of Intent, 어떤 하나의 의향서죠. 어떤 뭐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에 대한 의향서, 또 Letter of Interest, 이 경우에도 이제 이자 관련된 의향서 뭐 이런 것들에서 대출 거래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보증서 관련돼서 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티게이션 해가지고 오늘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런던 인터뱅크 어포드 레이트, 리보 금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은행들 간의 어떤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런던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은행을, 자금을 주도적인 은행에서 내가 빌릴
자금을 조달할 때와 그다음에 자금을 운영할 때 어떤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로서 공표하는 게 이 리버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한번 보게 될 텐데, M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메일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때 메일로 자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것 중에 했던 것 중에 D그룹에 DD가 있었죠. 디맨드 드래프트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송금 수표로 발행하는 형태였는데, 우편화는 수표가 아니라 이제 우편 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우편 증서를 가지고 전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일 트랜스퍼는 거의 지금은 현재는 다 사용되지 않고요. 지금은 전부 다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가 이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 어그리먼트, 기본 계약을 마스터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IA는 마린 인슈런스 액트 해가지고 영국의 해상보호법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MIA의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용을 하게 되겠고, 보험과 관련해서도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스터스 리시프에서 MT,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본선 수취증이다. 본선에서 메이스 리시프 해가지고, 자, 이 경우는 물품을 선적한 뒤에 1등 항해사가 내가 화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화물 수취의 증거로서 화주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스 리시프를 가지고 선박회사에 제출을 해야 선박회사에서 이런 것들 적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비해를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선에서 배에서 물건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수취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에서 MOU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본 계약은 아니도 서로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MOU라는 용어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그룹은 먼저 보면 네고셔블 도큐먼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유통서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하죠. 여기서 끊죠 바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고셔블 도큐먼트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고셔블이라고 한다면 내고가 가능한 것들, 즉 매입이 가능한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입 행위를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 것들, 매입이라는 얘기는 다는 것 통해서 뭐 유통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양도 등이 가능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고셔블 도큐먼트는 체크라든가 수표, 그다음에 환어음, 그다음에 BL도 우리 선화증권 같은 경우도 배서를 통해 가지고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프라미서리 노트, 약속어음 같은 경우도 뒤에다가 어떤 어음상 배서를 통해 가지고 배서를 통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네고셔블 도큐먼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용어,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 등을 은행이 매입할 때 사용이 되고요. 또 수표 매입할 때도 사용되고 환어음 등의 매입 시에도 이런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네고시에이팅 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고은행, 매입은행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매입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노티파잉 뱅크. 자, 우리 했죠. A에서 했죠. A로 시작하는 거에서 어드바이싱 뱅크라는 용어에서 했는데, 거기와 마찬가지로 노티파잉 뱅크도 통지은행, 신용장에 개설 사실을, 발행됐던 사실을 수출상인 수혜자 앞으로, 신용장의 수혜자 앞으로 통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수출국 내에 소지하는 은행이 통지은행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신용장이 사용되어야 될 수 있는 은행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은행을 노미네이티드 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어떤 매입이 제한되어 있은 매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신용장의 사용을 지정한 그 은행을 우리는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정은행에서 신용장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죠. 자, 다음에 넌네고셔블, 앞에 보셨던 네고셔블 도큐먼트와의 관리, 넌네고셔블 같은 경우는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배설에 등에 의해서 양도 등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상 씨웨이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해상의 어떤 운송을 하게 되는 어떤 서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도 항공화물 운송장, 이것도 증거증권일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유가증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넌네고셔블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